아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죠? 여러분 식사를 많이 하셨나요? 예, 경고를 드렸었어야 되는데 식사를 많이 하시면 안 된다고. 예, 식사를 많이 하시면은 이게 잠이 와가지고 그죠? 예, 여러분 이 시간은 굉장히 소중한 시간입니다. 예, 이렇게 잘 공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저도 이제 대학원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안 가르치죠? 예, 학교에서는 그죠? 우리 이제 수험 준비 플러스 우리 이제 지식 관련되어진 공부도 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피곤해하지 마시고 꼭 우리 합격 그걸 넘어서서 멋진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더 나은 내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 우리 이뤄봅시다. 자, 조사 윤리 지금 시험에 2번 안 나왔는데 요번 시험에 반드시 출제될 거다. 제 말 믿으십시오. 이게 사회복지 조사 방법과 과학적 방법의 큰 차이점입니다. 이 조사 윤리가 보면 우리는 왜 윤리적인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냐면 사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구가 인간을 가지고 그렇죠. 예, 과학적 방법만 적용해서는 안 되고 플러스 알파 윤리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시험에 나왔던 질문인데 조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반드시 비용을 초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뭐냐면 사회적 우리 항상 그래요. 특히 이제 사회복지 가치가 반영되어진 정부 사업이라든지 또는 실천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아니 돈이 많이 들더라도 뭐 거기에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우리 코로나 검사 같은 거죠. 1인당 한 명 검사를 하는데 뭐 60만 원씩 들어간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가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 조사 윤리는 조사의 공익적 가치보다 우선해야 된다. 여러분 아까 전에 731 부대 얘기했었단 말이에요. 그 731 부대 연구 결과가 뭐 의료나 또는 약학 분야에 큰 영향을 줬다고 하죠. 영향을 줬는데 그걸 잘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이건 나쁜 놈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유는 뭐지? 윤리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게 나왔었을 때 다 틀렸다. 상식적인 얘기인데 이게 나오는데 틀린다. 왜 틀리냐면 우리는 이 비교하는 문제를 잘 못 풀어요. 뭐는 뭐보다 낫다, 뭐는 뭐보다 좋다, 그죠? 예, 아예 공식처럼 이 3번을 잘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윤리 원칙입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윤리 원칙의 제공 범위인데 윤리 원칙은 내용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보고에 있어서 다시 자 그걸 묻습니다 시험에. 다시 어디 내용에 있어서 그 다음에 조사 과정에 있어서 마지막에 보고 결과 보고에 있어서 알겠죠? 자, 세 가지 큰 틀을 갖고서 윤리 원칙을 얘기한다. 이게 뭐 기억이나 니은 같은 건 상식적 얘기인데 디귿을 보면 연구자는 자신의 조사에 대해서 연구윤리위원회의 지도나 허가를 받아야 된다. 내가 연구를 진행하면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논문을 쓰더라도 대학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라는 게 조직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연구윤리위원회 조직이 되어지고 지도교수가 나한테 어떻게 그 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가면서 연구를 진행하게 한다고요. 어느 조직이든지 간에 연구윤리위원회가 구축이 되어지고 그 전과정에서 자 제일 핵심 인권 침해 방지하고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연구자가 수행하는 조사 승인 감시 검토 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학 등에 설치된 위원회다. 근데 이 연구윤리위원회를 다른 명칭으로 시험 문제가 한 번 나왔어요. 이게 14회 때 처음 나온 건데 기관 생명윤리위원회로 나왔다. 기관 생명 똑같은 거예요. 연구윤리위원회나 생명윤리위원회나 알았죠? 여기 봤더니 심사를 통과한 경우 사전에 연구 참여자의 연구 목적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다. 요건 좀 기억해 두십시오. 연구윤리위원회 심사가 엄격할까요? 허술할까요? 무진장 엄격합니다. 제대로 된 윤리위원회라고 한다면 여기서 정말 내가 연구를 진행하는데 자 이거 뒤에서 이제 공부하겠지만 연구 목적을 밝히지 않아야 될 경우가 있어요. 연구 목적을 밝히지 않아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서 공부하겠지만 미리 잠깐만 땡겨서 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반응성 효과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반응성 효과. 뭐냐면 내가 너를 대상으로 연구를 할게 라고 연구 대상자한테 알려주면 연구 대상자가
일상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는 행동을 하지 않고 의도되어진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가지고 뭐가 안 될까요? 뭐가 안 될까? 일반화가 안 돼요. 그 결과가. 그래서 이 반응성 효과는 일반화를 떨어뜨려요. 일반화를 떨어뜨린다는 걸 우리가 멋진 용어로는 뭐라 한다 그랬죠? 무슨 타당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게 외적 타당도를 떨어뜨려요. 이해됐죠? 그래서 이 반응성 효과의 종류를 두 가지가 시험에 꼭 나오죠. 뭐냐면 첫 번째가 호손 효과라는 것과 두 번째가 위약 효과라는 게 있어요. 다시 무슨 효과 무슨 효과? 호손 효과, 위약 효과. 다시 무슨 효과 무슨 효과? 얘네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호손 효과와 위약 효과. 세부적인 거 우리가 뒤에서 다뤄보고, 자 정리합니다. 호손 효과와 위약 효과를 반응성 효과라고 하고, 이 반응성 효과는 조사 대상자한테 네가 조사 받는다라는 사실 또는 목적 이런 것들이 알려지면 일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그 결과를 갖다가 다른 대상들한테 적용하는 일반화를 어떻게 떨어뜨린다. 다시 얘기한다면 외적 타당도를 저해시키는 현상을 발생시킨다. 이해가 됐죠? 어떤 얘기인지. 예.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뭐 하는 거야? 연구 목적을 밝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연구에 제대로 된 일반화적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연구를 진행할 때 이해되셨나요? 어쩔 수 없이 밝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누구 승인 받아야 된다? 연구윤리위원회 승인 받으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알겠죠? 연구자가 지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이 엄격한 연구윤리위원회 승인 받았을 때는 가능하다는 사실 여러분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예, 아주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14회 때 시험 나왔었을 때 모조리 다 틀렸었어요. 예, 그러면 안 된다. 자 보시면 과정의 원칙이 등장합니다. 과정은 자 조사 과정 결과 조사 대상자한테 뭐 피해 주면 안 된다. 당연한 얘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고지된 동의라는 말을 봐야 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고지된 동의. 이 고지된 동의가 사회복지조사론에서 출제가 되어지고 또 똑같은 고지된 동의가 사회복지 실천론에서도 출제가 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이 고지된 동의는 사회복지조사와 사회복지 실천 두 군데서 자주 출제됩니다. 물론 조사에서는 지금 13회 때 출제 이후로 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기억을 해놔야 된다. 그럼 고지된 동의가 뭐냐? 자, 사회복지조사하고 사회복지 실천에서 고지된 동의를 보면 자, 고지라는 말은 복지사가 고지하는 거. 우리 고지라는 게 뭔지 알릴 고자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겁니다. 뭔가를 알려주고 또 동의는 누가 할까요? 이거는 자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할 거고 실천론에서는 어때? 클라이언트가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즉 조사자가 뭔가를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오케이 하고 받아주었었을 때 그 이후부터 뭐 하는 거지? 조사를 시작하거나 또는 뭐예요? 실천을 개입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고지된 동의는 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사전적음이라는 겁니다. 사전 다시 뭐라고요?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한다. 그게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조사 시작하기 전에 고지된 동의를 받아야지 조사 시작한 후에 조사 벌써 다 시작한 후에 고지된 동의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사회복지 실천 같은 경우에도 자 실천에 우리 과정이 있어요. 사회복지 실천도 사회복지 실천의 일반적인 과정이 뭐죠? 맨 처음에 뭐예요? 사회복지 실천할 때 인테이크 하죠. 인테이크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인테이크 따라합시다. 인테이크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예요? 뜻이? 예? 그렇죠. 이게 접수란 뜻이죠. 인테이크라는 말의 원래 의미를 들으면 인테이크가 숨을 하고 이렇게 들어 마시다라는 뜻이에요. 하고 들어 마시다. 우리 지금 사회복지 실천론 얘기 먼저 땡겨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고 숨을 들어 마시는 거예요. 인테이크 때 뭐래요? 그러면 이 접수 단계 때 사전 조사요? 인테이크 때 뭐 하죠? 인테이크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 뭐예요? 그렇죠. 라포 형성해서 동기화시키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원래 인테이크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 다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인테이크를 해보셨잖아요. 인테이크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격 판단 사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적격 판단 사정. 다시 한번 따라해봅시다. 적격 판단 사정. 적격이란 말은 뭐냐? 인테이크는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우리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죠. 그 서비스 역량과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클라이언트가 배가 고파갖고 우리 기관에 찾아왔어요. 아유, 밥 좀 주세요. 근데 우리 기관에서는 도시락 배달이나 또는 급식 사업을 하지가 않아요. 이해됐죠? 그럼 인테이크 단계에서 뭐 하는 거지? 걸러지는 거예요. 그 어떻게? 집에 가세요라고 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지. 인테이크에서 의뢰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보내는 거죠. 다시 얘기한다면 인테이크는 우리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비교하는 게 인테이크예요. 그 인테이크 몇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이해됐나요? 제가 사회복사들 보수교육을 나가면 너무 재밌는 게 사정하러 간다와 인테이크 한다를 구분을 못해요. 사정을 인테이크로 그거 아닙니다. 얘는 한 번만 수행하는 사정입니다. 우리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서로 비교해서 부합되는지만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 인테이크 끝나면 뭐예요? 그러니까 인테이크 단계에서 우리 기관이 너한테 제공할 서비스가 있어. 네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어. 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의뢰를 시키는 거죠. 다른 기관에 보내줘야 돼. 니네 집에 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인테이크 끝나면 그 다음 뭐죠? 자료 수집하죠. 야, 클라이언트 너한테 지금부터 네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게. 나이가 어떻게 되니? 이름은 뭐냐? 그죠? 주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정이에요. 사정이 뭐예요? 사정. 클라이언트야 제발 돈 좀 줘 이러고 사정해야 되죠? 사정해야 되죠? 사정이 뭐예요? 어세스먼트. 응? 사정. 자, 이거 잘 봅시다. 사정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요.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사회복지사들이 사정을 할 때는 사정의 관점을 갖고 사정하게 돼 있어요. 사정의 관점을 갖고 그 사정의 관점을 통일시켜서 정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생태 체계적 관점이라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생태 체계적 관점. 다시 한번 무슨 관점? 되게 중요합니다. 사정은 무슨 관점 갖고 하는 거예요? 얘 시험에 맨날 나와요. 사정은 생태 체계적 관점 갖고 하라고 그렇게 정해줬어요. 그럼 생태 체계적 관점이 뭐예요? 생태 체계적 관점 가장 핵심이 뭐죠? 환경 속의 들어보셨죠, 여러분? 생태 체계적 관점의 제일 핵심은 PIE, Person Environment,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이에요. 그 환경 속의 인간 관점은 뭐예요? 네. 네. 그렇죠. 자, 우리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생태 체계적 관점이 본격화되기 전까지만 해도 1920년대 미국에서 만들어진 이 진단주의의 의료적 관점을 갖고 클라이언트를 봤어요. 지금 한번 듣습니다. 나중에 또 들어볼 거예요. 실천론 가서.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봤어요. 직선적 원인론 관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적 시각에서 클라이언트를 보는 거야.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있으면 이 클라이언트 하나만 봅니다. 야, 네 안에 이런 문제가 있어. 야, 프로이트가 그러던데 이 직선적 원인론적 관점, 이 진단주의 의료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얘네들 시각에서는 야, 모든 인간의 문제는 우리 배웠습니다. 구강기 학문기 때 발생한 고착 현상이 원인이 돼서 클라이언트에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문제 원인은 다 누구한테만 있어요? 클라이언트 자신한테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봤냐면 이 생태체계적 관점이 등장하기 전까지만 해도 클라이언트만 보는 거야. 클라이언트만.
클라이언트 네가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갖고 있고 어떤 역기능적 행동을 갖고 있고 클라이언트만 봤어요. 이해됐죠? 그런데 생태체계적 관점 하에서는 환경 속의 인간, 자 클라이언트도 보지만 클라이언트가 처해 있는 모두 봐요. 환경을 같이 보는 거예요. 네 아빠 엄마가 어떤 사람이야, 네가 처해 있는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너한테 어떤 영향을 줬어, 너 학교 다닐 때 다니고 있는 학교의 선생님이 어떤 영향 주고 있어, 친구들하고 어떤 관계야, 그걸 포괄적으로 다 보는 겁니다. 그게 무슨 관점? 생태체계적 관점. 그 생태체 다시 한번, 생태체계적 관점은 클라이언트도 보지만 클라이언트의 환경도 보는 거예요. 간단한 개념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사정 때는 뭐를 하냐면 첫 번째 클라이언트를 봅니다. 이게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욕구,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걸 봐요. 이해됐죠? 자 두 번째는 뭘 하냐면 클라이언트에 뭘 볼까요? 환경을 보는 거예요. 환경을. 클라이언트 네가 어떤 환경에 처해져 있는지, 네 가족이 누구니. 그래서 사정 때 우리가 사정도구로 가계도 그리죠. 그 다음에 생태도 그리잖아요. 그죠? 네 환경 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 그 다음 바깥에 있는 환경을 보고 플러스 뭘 보기 시작하냐면 이 욕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뭘 보죠? 자원을 찾아요. 자원을 찾는데 이 자원을 내적 자원, 클라이언트 안에 있는 강점이라고 얘기하죠. 클라이언트의 내적 자원을 찾고 또 클라이언트 바깥에 클라이언트를 지지해 줄 수 있는 환경적 자원들, 그걸 또 찾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사정을 하는 이유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사정이 끝나면 바로 계획해야 돼요. 사정 끝나면. 그러면 계획이라는 건 앞으로 벌어질 일을 계획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계획 목표를 세워놓고서 그걸 쫙 추진을 해나갈 텐데 혹시나 이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는 계획을 막는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죠? 그걸 장애물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장애물을 예측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야, 내가 클라이언트의 역량, 즉 클라이언트의 강점과 플러스 이 클라이언트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 체계들을 다 모아가지고 사정을 해볼 때,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가 추진을 해볼 텐데 이때 뭐다? 그걸 막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 있다. 그걸 예측해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사정 때 하는 건 세 개. 욕구, 문제, 환경이 뭔지를 알고, 됐죠? 두 번째 자원을 찾아내고, 마지막 세 번째가 뭐라고요? 장애물을 찾는 거. 이게 사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정다 하면 반드시 뭐 한다고요? 계획 수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요. 계획을 수립해요. 서비스 개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이때 목표를 설정하고, 그죠? 어떻게 자원을 활용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계획표를 만들어요. 그럼 계획 세운 다음에 뭐예요? 계획 세운 다음에 계약하죠. 구두 계약, 입으로 계약하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문서에 의해서 계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암묵적 계약이라는 형태도 있어요. 계약의 형태가 세 가지입니다. 서면에 의한 계약, 구두에 의한 계약, 암묵적 계약. 이 종류 묻는 문제가 한 번 출제된 적이 있었어요. 다시, 계약 종류가 몇 개? 세 개. 종이에다 써서 계약할 수도 있고, 그죠? 두 번째가 구두, 입으로만 계약할 수도 있고, 세 번째가 암묵적, 서로 말도 안 했고 종이에도 안 썼어요. 그냥 서로 클라이언트하고 나하고 계약했겠지 라고 생각하고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하고도. 그러니까 암묵적인 것도 계약 안에 포함이 되어지더라. 이때 뭐 하는 거예요? 이때 이 계약서 쓸 때 고지된 동의 하는 거예요. 고지된 동의 받는 거예요. 야, 너한테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 제공할 거야 하는데, 자 여기 한번 얘기해봐요. 계약한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개입을 시작하죠. 그 다음에 평가하고 종결 끝 마치고 맨 마지막에 팔로우업 서비스, 사후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아유, 이게 사회복지 실전 과정이다. 얼마나 시험 문제 잘 나와 이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험에 아주 잘 등장하더라. 알겠습니까? 자, 고지된 동의 언제 해요? 계약할 때 하는 거예요. 계약할 때.
그게 뭐 하기 전에, 개입하기 전에. 조사에서는 뭐 할때? 뭐 하기 전에? 조사 시작하기 전에. 자, 전에라는 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시험에 어떻게 출제됐냐면 고지된 동의에 포함되어질 내용들이 등장했어요. 여기 보면 조사 시작 전에 고지된 동의 받아야 된다라고 해놓고 조사 목적, 예상, 시간, 절차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봤더니 봐봐요. 권리든데 보세요.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해서 예상되는 결과 여기 볼게요. 위험, 고통, 불편, 나쁜 거죠. 나쁜 거. 나쁜 것도 알려줘야 되고 그런데 이득, 좋은 것도 알려줘야 되는 거야. 이걸 묻는 문제가 나온다. 고지된 동의 때는 야 너한테 내가 개입을 했었을 때 실천에서는 개입, 조사에서는 너를 대상으로 내가 조사를 했었을 때 좋은 점, 나쁜 점을 다 같이 알려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만 클라이언트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뭘 하는 거지?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고지된 동의는 클라이언트의 무슨 권을 보호해 준다?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 주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너한테 나쁜 거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너 오케이 했지?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여기 봤던 시험 문제 나온 거 봐봐요. 조사 참여를 통해 받을 혜택을 알려줬다. 13회 때 이렇게 나왔죠. 근데 12회 때를 보면 고지된 동의 내용으로 연구 참여했다는 위험과 더불어 혜택도 알려줬다. 좋은 거 나쁜 거 다 알려줬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 출제위원은 12회 때 걸 보고 13회 때 걸 낸 거예요. 좋은 거 나쁜 거 다 알려준다 같이. 알겠죠? 그게 핵심이다. 고지된 동의 됐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실천론에 가셔서도 이걸 공부할 텐데 여기서도 어떻게 좋은 거 나쁜 거? 너한테 이런 개입이 일어났었을 때 혹시나 너한테 해되는 문제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어. 알려주고. 됐죠? 예. 그 다음에 너한테 이런 이득도 있어. 당연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고지된 동의 정리됐습니다. 됐습니까, 여러분? 자, 나머지 내용 읽어보시고 익명성, 비밀성이 나와요. 익명성, 비밀성. 보고 원칙인데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실패점 모두 다 알려줘야 돼요. 당연히 보고를 할 때는 그죠? 자기한테 좋았던 것만 얘기해주면 안 된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익명성, 비밀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익명성, 비밀성. 특히 익명성이 시험에 뒤따 잘 나온다. 익명성이. 자, 보면 익명성, 연구자가 조사 대상자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아 신원을 알리지 않고 응답하게 하는 것. 익명성 보장되지 않으면 조사 참여자가 응답을 거부할 수 있어. 자, 저 잠깐 봐요. 익명성이라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익명성이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익명성의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조사자는 조사 대상자가 누군지를 알아요. 아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누군지를 안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질 않는 거야. 그것도 익명성 보장이 될 수 있어요. 나만 아는 거야. 이 응답한 사람 누군지. 우리 그런 거 있죠. 텔레비전에 보면 그것은 알고 싶다. 그 뭐라고 하지? 그런 탐사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이번에 그 이모 씨 사건이 있었었죠. 이은바다 씨 그분. 예, 그렇죠. 그 은혜 해자가 아니더라고요. 바다 해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은바다 씨가 있는데 그분 조사하는 것하고 관련돼서 PD가 아는 사람들 데려다 놓잖아요, 그죠?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변조하고 얼굴에다 모자이크 처리를 해버렸죠. 그럼 그 PD는 그 대상자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보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죠. 그것도 무슨성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익명성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또는 아예 극단적으로 익명성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아예 누군지 모르고 PD조차도 조사자조차도 모르고서 익명성을 추구할 수도 있더라. 그거는 뭐하고 관련되냐면 익명성 보장되지 않으면 조사 참여자가 응답을 거부, 아예 조사에 참여를 안 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아니 생각해봐. 아까 전에 그 PD수첩에 저 PD수첩이나 그것은 알고 싶다 내가 나오는데 내가 누군지를 아주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알게 한다고 한다면 내가 나와서 그런 자기 보고를 할까요? 전혀 못 하겠죠. 그게 익명성이더라. 이해됐죠? 익명성 뭔지 정리됐죠? 봤더니 익명성 보장 방법입니다. 자료 수집 단계부터 조사 대상자가 누구인지를 연구자조차 모르게 하기 위한 방법도 있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때는 설문조사 시에 조사 대상자 성명 등을 아예 표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설문지 줘버리고서 이름도 쓰지 마시고 하세요. 무기명으로. 그럼 조사자조차도 모르는 익명성, 아주 철두철미한 익명성이 나오겠죠. 근데 자료 처리 과정에서 조사 대상자가 누구든지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제거하는 방법도 있더라. 그게 바로 아까 전에 모자이크 처리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런 방법이 있다. 익명성 뭔지 정리됐죠. 자, 그러면 익명성이 어디에 시험 문제에 등장하냐면, 자, 여러분 여기 좀 봐봐요.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자료 수집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 서베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서베이라는 것이 표본 설문조사야. 표본 설문조사라 그랬어. 전체 모집단에서 표본을 끄집어내서 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조사 방법론에서 배우는 설문조사 유형이 몇 가지가 있죠?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그렇죠. 우편조사, 그렇죠. 대면 면접조사. 자, 말씀 잘해주셨어요. 대면 면접조사, 우편조사, 그 다음에 그렇죠. 요번에 19회 때 처음으로 배포조사가 나왔어요. 19회 때 배포조사가 안 나왔었는데 배포조사 처음 나왔어요. 예, 배포조사. 그 다음에 전화조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터넷 조사. 이걸 온라인 조사라고도 하죠. 그렇죠. 이렇게 몇 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설문조사 방법이 총 몇 개? 5개. 서베이 방법이. 이해됐죠? 기존엔 계속 4가지만 나오다가 19회 때 배포조사가 처음 나왔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 자,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중에서 익명성과 관련된 거, 익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 우편조사예요. 우편조사 설문지 보내면서 자, 조사자는 제가 누군지 알아. 우편물 보낸 누구한테 보낸지는 아니까, 그죠? 근데 거기다가 네 이름 쓰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익명성 보장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익명성 보장할 수 있는 조사, 그러면 우편조사야. 이거 꼭 기억해야 된다. 아유, 맨날 나와. 그 다음에 우편조사를 활용한 지역사회 욕구조사 방법이 있어요. 우편조사를 활용한 지역사회 욕구조사 방법이 바로 델파이 기법이라고 해요. 델파이 조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델파이 조사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자, 봅시다. 전문가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전문가 한 명 아니야. 전문가들. 자, 사회복지사가 조사자가 이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그 지역사회 전문가들,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교 교수들. 이 사람들은 평생 그 지역에 있는 지방대학에서 근무를 하면서 사회복지과 있으면서 뭐 하냐면 지역사회 주민들 욕구조사만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야. 그죠? 무슨 얘기인지 되시죠?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야. 이런 전문가들 또는 뭐 지역사회 공무원들 그 지역사회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들이죠. 그런 사람들한테 우편으로 뭘로요? 우편으로 보내요. 자, 이 지역사회 주민들한테 어떤 욕구가 있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개방형 질문. 처음에 개방형 질문이라는 게 처음에는 어떤 얘기가 있다라고 이 전문가들마다 자기 얘기를 쓸 거 아닙니까? 주관식으로 쓰는 거예요. 그거를 조사자가 취합을 해서 객관식 질문을 만들어요. 나중에. 그걸 언제까지 하냐면 이 전문가들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뭐요? 이 욕구조사가 중요한 게 욕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욕구가 정해지면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거기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욕구조사를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욕구, 수십 개 욕구, 수백 개 욕구에 다 프로그램을 제공해 줄 수는 없잖아. 돈도 없고 인력도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특정 욕구를 정해야 되는데, 즉 욕구의 우선순위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뭐 할 때까지, 합의에 이를 때까지 계속 우편물을 돌리는 거예요. 전문가들한테. 자,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럼 얘는 기본 조사 방식에 있어서 뭘 쓰는? 우편 조사 방식을 쓰는 거죠. 그럼 얘는 익명성 보장이 될까 안 될까? 그래. 그러니까 시험에 익명성이 시험 문제 나오면 우편 조사 하나, 델파이 조사 하나. 그다음에 조사 결과 보고의 원칙에서 익명성, 이렇게 세 군데서밖에 안 나와요. 자, 다시 한번, 우편 조사는 익명성 보장에 유리하다? 맞다. 델파이 기법은 익명성 보장에 유리하다? 아, 그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익명성은 다른 데선 죽어도 안 나온다. 나올 수가 없다. 딱 세 군데서만 나온다.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거 틀리면 꿈에 제가 나타나요. 알았죠? 예, 생각해봐. 내가 그냥 나타나는 거 아니야. 하얀 소복을 입고 나타나는 거야. 그것도 치마 입고 나타날 거야. 알았죠? 예. 밥 먹은 거 다 왜? 자, 됐죠, 여러분? 익명성 정리됐죠? 시험 문제는 세 군데밖에 안 나온다. 자, 비밀성이다. 비밀성은 이건 연구자 의지하고 관련된 거야. 비밀 보장. 비밀 보장. 뭐냐? 조사 참여자 응답 내용을 노출시키지 않는 거. 응답한 응답 결과를 다른 사람한테 안 알리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거는 전적으로 조사자의 의지죠. 그러니까 조사자가 에이씨나 떠들고 다닐래. 이번에 우리 그런 일 많았잖아요. 이제 대통령 당선인의 그게 뭐지? 부인이죠. 예, 삼성그룹 회장님 이름이 비슷해요. 전 회장님하고 이름이 비슷하더라고요. 그죠? 예. 삼성그룹 회장님 성함이 이건희였었어요. 예, 전 누구라고 특정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분이 있었었는데 그분이 어느 신문사죠. 예, 거기하고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걔가 다 녹취를 하고 있었던 거야. 알고 있죠? 예,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막 이러면서 예, 나는 줄리가 아니야. 막 그런 얘기 했죠. 예, 전 그게 뭔지 몰라요. 하여튼 그런 얘기가 다 진행이 됐어요. 그거를 그 조사를 걔가 한 거예요. 이 조사론적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조사를 한 거거든요. 그 조사 결과를 뭐 한 거지? 걔는 비밀을 보장해줄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다 까발려 버린 거야, 그냥. 뭔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게 비밀성입니다. 그래서 비밀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조사 참여자의 불성실한 응답. 뭐냐면 자신한테 불리한 응답을 그 대통령님 부인 영부인께서 하셨을까? 그 얘기에 분명히 그 전화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너 이거 비밀이다. 딴 데 가서 얘기하면 안 돼.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기를 주절 막 했겠죠. 이게 만일 비밀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이건 비밀 아닙니다. 저 이거 까발릴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런 얘기를 했을까? 안 했지. 뭐 했는 거야? 참여자의 불성실한 응답. 아주 멋있는 얘기만 했겠죠. 무슨 정권을 잡기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해야지, 이런 얘기만 했겠죠. 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예, 바로 이해가 되셨죠? 비밀성. 그래서 자, 요게 시험에 2번 나왔는데 비밀성 보장된다고 익명성 함께 보장되지는 않는다. 이해되세요? 예를 들면 면접 조사의 경우 비밀성은 보장될 수 있지만 익명성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면접 때 여러 면접관들이 있잖아요. 얼굴 맞대고서 하는 거잖아. 그러니 익명성 보장이 뒤따 어려울 수밖에 없고, 면접은. 이해됐죠? 예, 근데 비밀성 보장은 야, 여기서 주절거리고 얘기했던 거 우리 입 꼭 다물고 있자. 이건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됐죠? 어떤 얘기인지. 그래서 요걸 꼭 기억합니다. 비밀성 보장된다고 익명성도 함께 보장되지는 않는다. 2번이나 시험 문제 나왔다. 자, 시험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1번 봐요. 조사 대상이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는 항목을 제거한 후 자료를 공개한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몸 보장하고 있는 거죠? 익명성 보장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익명성 보장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윤리적으로 장려해야 될 일이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 식별 자료를 뺀다. 이름을 뺀다든지 주민등록 번호를 빼버린다든지, 그죠? 예, 그렇게 하고
2번 조사된 등의 익명성 유지가 되어야만 조사 내용의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 맞아 틀려요? 익명성과 비밀성은 관계가 없다. 이해됐죠? 자, 비밀성이 보장되면 익명성도 보장된다. 이 얘기가 이 얘기예요. 그죠? 예. 아니고. 자, 4번. 윤리 원칙은 자, 연구 결과의 보고에도 적용된다. 맞죠? 자, 윤리 원칙이 세 군데 적용된다 그랬어요. 어디야? 연구의 내용, 과정, 보고. 아우, 기억해야지. 이렇게 세 군데.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다. 이렇게. 오케이 바리? 네, 세 군데 기억하시고. 연구 결과 분석과 보고 단계에서도 윤리 성격과 주수 이 12회 문제나 14회 문제나 같은 거죠? 그렇죠. 연구 결과 분석과 보고 단계에서도 연구 윤리가 준수돼야 된다. 같은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같은 내용을 꽈서 낸다.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됐다. 자, 그다음에 여기 증거 기반 실천이라는 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은요,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교육협의회에서 한 5년 단위로 해서 교과과정을 개편을 해요. 그리고 개편된 데서 시험 문제 나와요. 우리 재작년에 개편이 됐어요. 올해 시험에 그게 반영이 많이 됐어요. 이해됐죠? 그 개편된 교과 과정, 기존 교과 과정은 없는데 개편된 교과 과정 안에 실린 게 바로 EBP라는 거예요. 따라해보다 증거 기반 실천. 그래서 영어로 하면 에비던스 증거 베이스드 프랙티스 에고 EBP라고 얘기를 해요. 증거 기반 실천. 자, 이게 올해 시험은 안 나왔습니다. 난 이게 올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작년도 공무원 시험에는 출제가 됐어요. 작년도 지방직 공무원 시험에 이게 출제가 됐어요. EBP가. 예.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이나 1급 시험이나 다 교수님들 내는 거고요. 그 교수들은 다 한국사회복지교육협의회 회원 소속들이에요. 전부 다. 이해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낼 때는 이 교과 과정에 맞춰서 출제하는 거예요. 공무원이고 1급이고 간에. 제가 추측건데 다 시험 나온다 그래서 죄송한데 21일 시험에 이거 나올 것 같아요. 너무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EBP가. 자, 이게 원래 뭐냐면 잘 좀 들어보세요. 의사들, 의료 분야에서 시작됐던 개념이에요. 미국에서. 이런 거죠. 의사들이 환자를 데려다 놓고 치료를 해요. 치료를 하는데 어떻게 치료하냐면 자신의 경험, 경륜, 직관, 자신의 아버지 때부터 옛날부터 처방해왔던 한의원에서 그런 일들을 좀 많이 했었던 일이 있었었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문제가 뭘까요? 문제가 그런 것들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죠? 과학적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아니한 것을 갖고 쉽게 말하면 주먹구구식 서비스를 제공을 한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문제를 갖고 올까?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보면 자칫하면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또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클라이언트한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짓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사회복지 실천 현장도 그래요. 뭐냐면 사회복지사가 어떤 과학적 근거나 자료도 없이 뭐하냐면 자신의 직관이나 자신의 할머니한테 이런 서비스 제공하면 좋을 거야 라고 지가 그냥 생각해갖고 서비스 제공하고 말아요. 야, 할머니가 이런 증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런 서비스 제공하면 할머니 좋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해서 어떤 근거도 없는데도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럼 EBP의 핵심은 뭐냐? 여기 볼게요. 모든 과학적 조사를 평가 검토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든 과학적 조사라는 건 기존에 만들어진 과학적 연구 논문 같은 것들이에요. 이해됐죠? 그런 것들을 갖다 다 지가 찾아봐서 정말 내 클라이언트한테 부합되어질 만한 효과가 있다고 입증된 것들만 골라서 프로그램화 시키자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생각 갖고 하지 말고 정말 전문가들,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얻어진 결과 중에 그 효과성, 효율성이 입증된 것만 갖고서 한번 해봐. 그게 바로 EBP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나와 있는데 이 증거 찾기라는 게 이게 바로
그 논문 찾기에 논문 찾기. 이해됐나요? 논문 찾기. 그래서 이건 순서인데 순서는 그냥 편안히 읽어보시고 됐죠? 편안히 읽어보시고 자 시험에 나온다고 한다면 이게 나오겠죠. 장점과 한계 이런 걸 낼 겁니다. EBP를 했었을 EBP의 개념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EBP를 적용했었을 때의 장점과 한계. 자 보시면 장점은 사회복사의 경험이나 견해 등 권위에 기반한 실천이 아닌 검증된 증거에 기반한 실천을 가능하게 하니까 누구한테 유리해요? 클라이언트한테 유리하겠죠? 그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검증된 개입식 클라이언트에게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뭐 쭉 나와 있죠. 한계를 보면 이거 보세요. 과연 복지사들이 적용할 만한 높은 등급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관련된 문제로 특히 우리나라는 증거로서 적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연구자료 등이 많이 축적되어져 있지 않다. 그죠? 더 문제는 사회복지 실정에서 복지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사례 수가 너무 많고 또한 복지사들이 증거를 찾고 이를 이해하여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역시 없다. 우리 복지사님들 중에서 남의 논문을 제목에 맞게끔 찾아내고 문제는 그 논문을 읽는다는 자체가 끔찍하죠. 예. 시간도 없고 읽는 것도 보면 신경질 나죠. 한국말 아닌 것 같잖아요. 그죠? 이해되셨죠? 이제 그런 것들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교과서에 있는 얘기라서 시험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됐나요? 됐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EBP 다음 시험 꼭 생각해 두시고 공부하시라. 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 조사론을 공부하는 이유가 지금 다 EBP적인 시각, 그 지식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도 지금 초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기존에 생성되어진 지식을. 됐죠? 오케이. 자, 사회복지 조사 과정. 요번에도 나왔다. 얘가 안 나오면 기적이다. 기적. 안 나오면 기적이다. 무슨 말인지 알죠? 아까 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양적 조사라 그랬잖아요. 시험에 사회복지 조사 과정 또는 과학적 조사 과정 이렇게 나오면 양적 조사. 자, 봤더니 문제 설정. 야, 가설 설정 나왔다. 연역법. 오케이? 조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때에 따라서는 이게 interpretation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번역한 건데 우리는 학자님들이 해석이라고도 나오고 또 분석이라고도 나와요. 또 마지막이 항상 끝은 뭐다? 보고서 작성이다. 자, 내용은 이제 천천히 하나씩 볼 거기 때문에 문제만 풀어봐요. 자, 12회 문제 보면 연구 문제 설정은 가설 설정과 조사 설계 전 단계다. 우린 이게 해석이 안 돼 지금. 잘 봐. 연구 문제 설정, 조사 문제, 연구 문제 설정은 가설 설정과 조사 설계 전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런 거 못 풀면 안 되겠죠? 근데 의외로 한국말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틀리는 경우가 많고. 자, 이것 좀 봐요. 12회 때 어떻게 나왔냐면 조사 연구 과정은 자료의 분석으로 마무리된다. 뭘로 마무리되는 거죠? 보고서야. 분석 통계만 정리해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보고서 쓰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아유, 앙드레긴 버전 알겠어요. 알겠죠? 네. 자, 그다음에 19회 때 사회복지 조사 수행 과정은 자, 문제 설정. 조사자 빠졌다고도 틀린 거 아니야. 알았죠? 가설 설정, 조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보고서 작성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20회 때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자료 수집을 완료한 후 가설을 설정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가설 설정 두 번째입니다. 자료 수집이 몇 번째예요? 네 번째다. 얘는 그냥 100% 시험 문제 나온다 생각하고 알았죠? 조사 순서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된다. 100% 나온다. 그냥 100%. 알았죠? 100% 나옵니다.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된다.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았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단원 다 끝내봤어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만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 첫 번째 단원에서 총 4에서 5문제 나와요. 알았죠? 나오면은 뭐 나올게요? 첫 번째 실중주의, 해석주의 반드시 출제되어지고
그죠? 조사 윤리 출제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EBP 꼭 생각해 두셔야 되고 조사 과정 아시겠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4개는 죽었다 깨도 반드시 나온다. 알겠습니까? 됐나요? 예, 좋아요. 두 번째 단원서부터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5분 일찍 끝났는데 일찍 끝낼 건데 어쩔 수 없어요. 진도 맞춰야 돼서. 예. 자, 10분 쉬었다가 5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